적립식 투자는 하락장을 기회로 만들 수가 있죠. 매년 1월 1일에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를 시작을 했다면 4년 동안 내가 했잖아요. 400%의 수익률을 언제든 맞이하는 구간이 나와요. 제가 얘기했던 방법, 일반적인 적립식 투자보다 수익률을 극대화해 줍니다. 한 32% 정도 수익률이 차이가 나요. 우리는 시장을 유식하게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무식하게 보이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식해 보이는 방법일 수 있다. 투자는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업루트 컴퍼니 공동창업자 강승구 부대표라고 합니다. 저희는 AI 기반 스마트 디지털 자산 적립식 투자 솔루션 비트세이빙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이제 AI랑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쌀 때 더 많이 사주고 비쌀 때 더 적게 사주면서 적립식 투자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좀 더 스마트하고 똑똑하게 구매해주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이제 만들었던 거는 21년도부터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비트코인에 오리엔티드 돼서 오랫동안 씬에 몸 담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치식 투자는 어떤 상황에서 어느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거치식 투자와 적립식 투자를 이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에서 제가 좀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이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는 제 그 비트코인 투자 여정을 좀 이제 쓴 책인데요. 국내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런칭했던 게 21년 전이지만 저희가 이 씬에 들어왔던 건 2017년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그 ICO도 많고 스캠도 많고 사람들이 투자 손실 봐서 정말 문제가 많았던 그때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포모에 투자하는 것들이 항상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포모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과열됐을 때 누구나 비트코인을 막 얘기하고 비트코인 지금 들어가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한 번에 들어가는 거는 항상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치식 투자라는 건 뭐냐면 그 한 번에 사는 거예요. 큰 목돈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목돈으로 어떤 자산을 한 번에 사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거치하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두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사면 좋은 자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전원주 그 선생님의 삼성전자 투자가 이런 식이에요. 10년, 20년 못 끼워두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사서. 그래서 비트코인도 사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언제 사도 사실 괜찮기는 해요. 그게 이제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 사도 내가 만약에 4년, 10년 보유할 수 있으면 그거는 사실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뭐 짧은 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1년 뒤에 내가 어디 갚아야 되는 돈. 이런 돈으로 비트코인을 갑자기 팍 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사이클의 고점이 한번 형성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빠질 때 1년 뒤에 한 60, 70% 무섭게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갑자기 이제 내가 유통기한이 짧은 돈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치식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 두려워할 때 오히려 사람들이 뭔가 이제 지금 들어가면 좀 뭔가 이런 심리들이 있을 때 오히려 그렇게 두려워할 때 사는 게 좋다. 적립식 투자로 하락장을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적립식 투자라는 건 뭐냐면 정말 그냥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DCA라고 하고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산을 사는 이제 달러 코스트. 달러니까 이제 그 미국인들의 관점인데 비용이겠죠. 비용, 어떤 자산을 사는 비용을 평균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산을 그냥 꾸준하게 사면 그게 평균 가격에 수렴이 되잖아요. 평균 원가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적립식 투자는 하락장을 기회로 만들 수가 있죠. 왜냐면 상승장도 기회로 만들 수가 있고 횡보장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5, 16, 17, 18, 19, 20 이때는 상승장도 있었고 하락장도 있었거든요. 횡보장도 있었고 근데 매년 1월 1일에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를 시작을 했다면 4년 동안 내가 했잖아요. 400%의 수익률을 언제든 맞이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하락장이든 횡보장이든 상승장이든 언제든 이제 적립식 투자를 시작해서 4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4년을 꼭 해보시라고 하는데 한 1%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의 공포와 탐욕을 읽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는 사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 보지는 않으시는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 서비스에 녹였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온체인 데이터 활용하면 시장의 기회와 과열을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좀 비싸다라고 생각할 때는 좀 덜 사주고요. 상대적으로 지금이 좀 싸다라고 생각할 때는 더 많이 사줘요. 일반적인 적립식 투자보다 수익률을 극대화해 줍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이제 적립식 투자했을 때 저희 거랑 이제 일반 적립식 투자 비교했을 때 한 32% 정도 수익률이 차이가 나요. 12%면 꽤 크죠. 뭐 1억이라고 할 때 3,200만 원이니까. 그래서 작은 수익률은 아니고요.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시장의 기회와 가열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보는 지표들이 꽤 많은데요. 대표적으로는 MVIB라는 게 있고요. 마켓 밸류랑 리얼라이즈 밸류로 나눈 값이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수익을 거두고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숫자가 높아지면 좀 과열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랑 조금 비슷한 이제 단기 SOPR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단기 SOPR은 뭐냐면 약 5개월 동안 투자한 155일 미만의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지예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은 보면 일정 수익 이상을 거두면 팔거든요. 예, 뭐 5에서 10%, 10에서 20% 거두면 당연히 팔겠죠. 그분들은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Poor Multiple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표는 이 책에도 다 나와요. 그래서 Poor Multiple은 채굴자 지표입니다. 채굴자들이 현재 수익을 어느 정도 거두고 있냐라는 거고요. 채굴자들도 비트코인 채굴하다가 돈 벌면 팔아요. 당연히 팔고요. 나스닥 상장사 이제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10대 개 정도가 됩니다. 거기도 이제 지난 사이클에 본인들이 그 수익을 충분하게 거두었다고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을 다 팔고요. 다음 이제 사이클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치식과 적립식을 병행하는 방법, 사이클 투자 이기는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에 사이클이 있다라는 것들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반감기가 있는 거예요, 반감기.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채굴 보상이 4년마다 반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감기가 있는 건데 4년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사이클 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에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쭉 빠지고 또 오를 거야 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사이클 투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비트코인의 이 사이클 투자는 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사이클이 반복이 될 거냐라는 그 퀘스천을 저희가 던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과거와 같은 사이클이 반복이 되지 않고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쭉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별로 안 빠지고 그냥 쭉 올라가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조금 빠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5, 60% 빠졌는데 지금 뭐 2, 30% 빠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예전처럼 큰 낙폭을 갖고 많이 빠지고 또 이제 쭉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케이스로 이제 비트코인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의 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 개를 그냥 보면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이클 투자를 이기는 거치식과 적립식 투자라는 얘기는 상승이든 횡보든 하락이든 어떤 시기든 간에 4년 동안 내가 비트코인을 DCA 하면 400%의 수익률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팔면 또 사면 1년이 지났을 때 마이너스 70을 맞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유식하게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무식하게 보이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식해 보이는 방법일 수 있다. 유식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막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 사실 그런 식의 예측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뭔가 데이터를 이용하고 똑똑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제가 얘기했던 방법 적립식 투자를 하되 거기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와 AI 분석을 이용한 뭐 저희 서비스도 좋겠죠. 그래서 구매 비중을 어느 정도만 조정해주는 스마트함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막 기교를 부릴 트레이딩도 필요가 없고 그냥 쌀 때 좀 더 많이 사주고 비쌀 때 좀 덜 사주면서 그런 식으로 4년을 하면 꽤 높은 수익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정말 적축의 대상으로 또는 적립식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사이클 투자를 개인이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자 금액과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장기적으로 유리할까요? 거치식 투자와 적립식 투자를 얘기했었는데 거치식 투자는 4년 또는 10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클 셀러라는 이제 스트래티지 이장이 얘기한 거고요. 이거를 이제 숫자적으로 해도 말이 돼요. 4년이랑 10년 하면은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또한 적립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이제 거치식 투자 같은 경우는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큰 돈이 들어가서 4년 뒤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 돈인데 4년 뒤에 열어봤을 때 크게 이제 불어 있을 수가 있겠죠. 적립식 투자는 그것보다는 좀 이제 매월, 예를 들면은 뭐 월급일 수도 있고요. 좀 분할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내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갔을 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립식 투자에 대한 최소 기간은 2년에서 4년 정도 잡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AI와 온체인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AI와 원체인 데이터를 활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은 적립식으로 산다라는 건 기계적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쌀 때 더 많이, 비쌀 때 더 적게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상향하는 자산인데 뭔가 이제 그 기술적인 분석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넣어서 쌀 때 더 많이 사주고 비쌀 때 더 적게 사줘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는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립식 투자에 좀 저희가 가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너무나 좋고요. 실제로 2년 정도 저희 그 AI랑 온체인 데이터 분석해서 똑똑한 스마트 DCA 하시면 32%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더 기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범한 개인이 성공하고 살아남기 위해 왜 비트코인이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좋았는데요. 평범한 개인이라는 그 정의가 좋더라고요. 평범한 개인이라고 할 때 그 한국에 있는 개인일 수도 있고 그 평범한 개인은 어딘가 전쟁을 맞이한 개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개인 지갑에 소유해서 넘어갔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평범하다는 개인, 이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로 봤을 때.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발행량이 이제 정해진 돈이죠. 그리고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는 돈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제 정부가 바뀌면 돈을 이렇게 찍어내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돈이 아니에요. 정말 이제 발행량도 2100만 개로 희소하게 정해져 있는 돈이고 어딘가 이제 주체가 있어서 중앙화돼서 찍어내는 돈도 아니고 내가 어디 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넘어가든 러시아에서 베트남을 넘어가든 러시아에서 어디를 넘어가든 들고 갈 수 있는 강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범한 개인들이 정말 이제 전쟁으로 살아남든 아니면은 뭐 부정한 정부 때문에 이제 뭐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을 그 정도로 겪지는 않지만 남미 같은 국가 보면 아르헨티나는 정말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물가가 거의 한 5배, 10배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제 짜장면 먹다가 10,000원에 이제 짜장면 먹다가 밖에 나가서 먹으면 5만원, 10만원인 거죠. 그런 이제 경제 체제에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개인들이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물가가 5배, 10배 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평범한 개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수단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는 왜 인플레이션이 없다고 하는지 그 구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량이 좀 제한되어 있는 돈이다. 그래서 찍어내지 않는 돈이다. 무한하게. 그래서 그 강한 돈이라고 할 때는 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그게 강한 돈이 1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학적인 구조가 있어요. 반감기라는 게 있고요. 반감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고 약 4년마다 한 번씩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강한 돈이라고 할 때 또 하나는 이제 탈중앙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보면은 그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찍어내잖아요. 정부들이 이제 그 정권들이 바뀌면서 그래서 본인들이 약속했던 경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뭔가 이제 개인들의 뭔가 이제 부나 이제 국가의 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강하고 그런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이제 뒤에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은 사실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금으로의 함의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포트녹스라고 금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무사하기를 바라지만 정말 금이 제대로 없으면 화가 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함의는 뭐냐면 금이 정말 제대로 없을 거다라는 함의를 그냥 그대로 주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비트코인이 대체할 거다라고 이제 계속 함의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금을 이제 국가에서 뭐 이제 개인들이 비축하는 자산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왔다면 그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1차적으로 트럼프 정부 때는 금을 따라잡을 거고요. 그 이후로는 또 다른 이제 그거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 저장 수단을 따라잡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럼프 2.0 시대와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가 비트코인 가격과 채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을 2번 하죠. 그래서 2.0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트럼프 시대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립토 어답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크립토랑 이제 비트코인을 구분하는 편이긴 한데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미국을 이제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만큼 이제 글로벌 국가 중에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크립토를 가상자산을 리딩하는 국가로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비트코인의 가격과 채택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이미 그 흐름에 맞춰서 좀 이제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제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24년 1월부터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그 전통 금융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 안으로 들어왔구나 라는 함의는 ETF 승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4년 1월 이후에 24년 7월에 비트코인 2023 내슈빌이라고 글로벌에서 가장 큰 이제 비트코인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후보였어요. 그때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 얘기했는데 압수한 비트코인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팔지 않을 거다. 20만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게리 겐슬러를 해고할 것이다. 게리 겐슬러는 크립토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부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해고하진 않았고 자기 발로 나갔고요. 트럼프가 압수한 비트코인은 25년 3월에 팔지 않겠다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 금과 같이 대하는 것들에 대한 함의를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비트코인 ETF로 이제 그 비트코인이 전통금융 안으로 들어온 거, 그리고 미국이 금과 같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채택을 한 거. 또한 세 번째가 뭐냐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 기관,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 너무 잘 아실 텐데 스트레티지라고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이 약 3%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죠. 60만 개를. 근데 한 5%, 10%까지 보유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이라는 걸, 좋은 돈이라는 걸 알고 기업, 기관,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에 당연히 긍정적인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답션이 크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가와 주요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월가랑 주요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돈이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아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최근에 6월에 했던 말 중에 재밌는 게 있는데 중국이 비트코인에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선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면 미국의 금융권을 주도하는 건 월가죠. 월가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이제 이끌었던 거는 블랙락이죠. 그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이 아이빗을 통해서 이제 야 비트코인 좋아 사 라고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계속 이제 세일즈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정말 이제 가장 많이 먹혔고,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은 유입이 들어왔던 ETF가 비트코인 ETF란 말이에요. 그래서 월가 금융기관이 우리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함의를 비트코인이 정말 좋은 돈이라는 함의를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21년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좀 이제 전통금융 안에 들어온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 그래도 얼리거든요.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위한 작전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 10년 비트코인이 만들어낼 돈의 패러다임 전환은 어떤 모습일까요? 비트코인은 향후 10년 동안 그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금의 위치를 획득해 가는 거를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도 아니고 향후 5년 뒤에 금의 지위를 저는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이 지금 시총으로 볼 때는 그 비트코인보다 한 10배 정도 높지만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예를 들면 액세서리 그리고 산업용 금을 제외하고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에서 한 5배 정도 오른다고
하면은 8억에서 9억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5년 안에 8에서 9억 정도를 따라잡으러 갈 것 같아요. 금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그리고 돈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면 뭐냐면 셀러가 쓴 재밌는 책이 있는데 What is Money라는 책이 있어요. 돈이 뭐냐라는 거죠. 강한 돈은 뭐냐면 그렇게 찍어내는 돈이 아니에요. 어떤 가치 저장 수단과 연결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금본위제였죠. 금이라는 것과 이제 달러가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1971년도에 금본위제가 해지가 되면서 달러는 더 이상 금과 연동된 돈이 아니게 되었죠. 그래서 돈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라는 돈은 정말 이제 희소하고 디지털이고 제가 지금 바로 이제 작가님한테 PD님한테 지금 1초 만에 보낼 수가 있거든요. 돈을. 그래서 예전처럼은 비트코인이 뭐 송금이 되게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라이트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소액 송금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지금도 마음껏 이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 것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비트코인의 쓰임새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인식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K 프리미엄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떤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을까요? K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제가 이 책에 쓴 내용이 있거든요. K 프리미엄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김치 프리미엄 얘기를 한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들을 얘기하죠. 각 국가와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이제 한국에서 더 높아져 있냐, 낮아져 있냐. 그래서 한국에서의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냐를 보고 저희가 보통 K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것과는 좀 별개로 한국에 뭔가 이제 높은 비트코인 프리미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비트코인 강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거거든요. 우리가 K-뷰티, K 푸드, K 많잖아요. K 컨텐츠 그런 걸로 한국이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야, 한국에서 K-뷰티야? 뷰티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프리미엄 줘야지. 그리고 푸드야? 컨텐츠야? 그럼 프리미엄을 줘야지 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좀 한 거고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K 프리미엄 자체가 뭔가 김치 프리미엄이야. 그래서 아서에이즈나 그런 이제 외국 재단들 같은 경우는 야, 한국에서 마지막에 털어야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한국에서의 생기는 뭔가 이제 프리미엄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드는 정말 이제 가치 있는 프리미엄, 그게 이제 비트코인 프리미엄이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이 정말 비트코인 강국이 됐구나. 비트코인을 잘 저축하고 산업적으로도 활용하는 것들도 많이 생기고 지금도 보면 제주도에 남는 전기 너무나 많잖아요. 이거 활용해서 비트코인 친환경 채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비트코인 강국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만들어낼 비트코인 프리미엄, K 프리미엄은 뭘까를 좀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국이 비트코인 채택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떤 로드맵이 필요할까요? 이미 한국에서 좀 갖고 있는 로드맵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승인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상장법인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들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들어올 것 같고 일반 법인은 그것보다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 상장법인보다 좀 더 리스키하잖아요. 그래서 상장법인들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유하고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는지를 먼저 관리 감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 법인으로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이 비트코인 채택을 전략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일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보면은 비트코인 액트라고 해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법안을 먼저 만들고 지니어스 액트, 천재 액트 천재 법안인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 법안을 만들고 그 위에 스테이블 코인 액트를 만든 건데 지니어스 액트를 한 건데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말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해요.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암호화폐, 웹3 이런 말로 좀 묶어줘야 좀 편안해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교 문화적인 것도 많이 있고요. 뭔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크게 얘기하기가. 근데 이런 것들 자체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국이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산업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물 ETF 승인이 시장에 가져올 장기적 변화는 무엇인가요? 미국의 현물 ETF 승인은 사실 24년 1월에 승인이 됐죠. 그리고 시장에 가져올 장기적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금융권 안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도입했다,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것이고 기관에서, 기업에서 정말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계속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거 보면 401k, 연금이죠. 미국에서 이제
연금 쪽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할당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금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저축해 나가는 그런 돈이잖아요. 거기에 비트코인이 뭐 1%, 3%, 5%만 할당이 돼도 미국은 각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 강국이 되면 한국에 살 비트코인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한국에서도 정말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을 잘 보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연금에서 그 비트코인을 할당할 거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세계 규모 자체를 보면 1경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 중에 1%, 3%, 5%만 할당을 해도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의 비축은 정말 빠르게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꾸준히 사는 돈이거든요. 일회성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개인들이 정말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하면 각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모으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을 빠르게 사람들이 많이 모으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부채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이제 부채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게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중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주요 국가별 부채 비율을 좀 보니까 미국이 약 123%예요. 그리고 중국은 통계를 좀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30%로 나오는데 어디에서는 그 통계가 좀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는 200%가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 중국은 저도 통계치를 볼 때 좀 제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123%, 일본이 210%, 그리고 한국이 약 그보다 적어요. 한 60% 정도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비교해도 미국이 한 2배 수준으로 높기는 하죠. 보면은 미국이 부채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는 뭐냐면 미국은 성장을 위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채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성장을 또 많이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할 때 뭔가 이제 달러 발행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적으로 가중되는데 비트코인이라는 돈을 비축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좀 해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을 전략적으로 비축을 오랫동안 해왔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뭔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찍어내야 되고 부채도 가져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함으로써 이거를 좀 해지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들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이제 포트녹스의 금의 지위를 비트코인이 대체할 거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함의를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주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채 구조를 이제 좀 탈피할 수 있는 하드에셋, 하드머니, 그거를 비트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유럽, 미국의 비트코인 정책 경쟁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우선은 비트코인 헤게모니 싸움은 크게는 중국이랑 미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 산업이 채굴 산업이랑 그리고 금융 산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두 개는 산업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채굴은 뭐냐면 비트코인 채굴 너무 잘 아시죠? 채굴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기가 거기가 95%가 중국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기를 잘 만들어서 미국한테 퍼다 주고 있는 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채굴기에 대한 수요처도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 채굴기를 잘 수입해서 나스닥에 상장된 15개의 상장사들이 주로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합니다. 대규모로 그렇게 채굴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적인 걸로 봤을 때 중국이 좀 싫겠죠. 우리 채굴기를 가져다가 미국이 저렇게 잘 쓰네 라는 거가 싫을 것이고, 미국은 어떨 거냐면 우리는 채굴기 못 만들어?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관세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이 관세 이슈가 뭐냐면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채굴업이 있어요. 채굴업이 있고 자체 채굴기를 만드는 노력들을 미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체 채굴기를 다고 했을 때 중국이 너무 오랫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갭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고요. 지금은 이제 블락이라고 있어요. 블락은 이제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만든 회사고, 비트코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결제 송금 서비스도 많이 하고요. 채팅 서비스도 많이 하고요. 채굴기에 들어가는 칩도 만들고 있어요. 잭 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어떻게 하면 미국이 리드할 수 있을까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중국이 퍼다 주면 어떻게 보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쓸어 담는 거죠. 금융회사들이 쓸어 담고 국가 차원에서 쓸어 담다 보니까 중국이 좀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 나라 두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홍콩에서 이제 이원화된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홍콩으로 넘어가서 홍콩에서는 회사 만들어서 비트코인 보유가 가능하거든요. 중국 부자들이. 그래서 홍콩 넘어가서 이제 비트코인 보유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홍콩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실험하고 있거든요. 홍콩 달러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안화도 사실 같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를 활용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실험도 중국에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DC로 예전에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CBDC가 글로벌에서는 먹히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미국이 드라이브 하듯이 중국에서는 그 홍콩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또 하나 이제 유럽으로 봤을 때는 유럽도 재밌어요. 유럽도 재밌고 유럽에는 최근에 보면은 그 헬싱키, 핀란드 이곳에서 보면은 BTC 헬이라 그래서 이번 달 중순에 이제 그 컨퍼런스가 열려요.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 채굴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그 남는 전기나 남는 에너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유럽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나 ESG적인 관점에 강한 국가들이 이제 연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냥 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ESG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ESG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할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채굴이에요, 채굴. 그래서 남는 전기들이 글로벌리 봤을 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남는 전기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이거를 금융화하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활용할까를 유럽 같은 국가들이 특히나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유럽에서도 ETF 승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은 미국이랑 같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도권 편입이 비트코인의 황금기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거는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저는 제도권에 편입이 되지 않았어도 비트코인은 제 갈 길을 갔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돈은 시간 문제이지 그 가치와 그 탈중앙성과 이 검열 저항성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깊이 인식을 하게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이것들을 발견한 소수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알려지게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도 되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려는 나라들도 생기고 기업들도 생기면서 어답션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은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한 이 어답션이 가격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과 가치는 좀 별개예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사실 비트코인이 태어난 목적, 어떻게 하면 정말 강한 돈, 선한 돈, 누군가에 의해서 검열되지 않는 돈을 만들 수 있을까가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제도권에 편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편입 자체가 비트코인의 어답션을 빨리 땡기는 거는 될 수가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가치 자체는 제도권 편입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관한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면 비트코인 초제국의 종말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재단이거든요. 파운데이션인데 제가 이름은 좀 까먹기는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3세계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보면은 제도권, 소위 금융권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느 국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돈은 아프리카 그리고 못 사는 어느 나라에서 정말 이제 경제 수단으로서 자신의 경제 주권으로서 정말 잘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은 제도권 편입과는 조금 무관하게 비트코인의 가치는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세이빙이란 무엇이며 초보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비트세이빙은 비트코인을 세이빙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저축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 적립식 투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저희의 비전으로 그렇게 이름을 져서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고요.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서비스를 런칭한 회사입니다. 21년도에 만들었던 서비스고요. 21년도부터 그리고 저희가 이 시내에 들어온 건 2017년도부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손해를 보는지 저희도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서비스가 비트세이빙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AI랑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정말 스마트하게 잘 적립식 투자해주는 서비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실패하지 않는 거다라고 워렌 버핏이 얘기했거든요.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비트코인 투자법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그게 너무 직관적이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좀 이제 반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야,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게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는 저희가 3년, 4년 하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또는 저는 투자에 고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고수들도 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실수를 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절대 실패하지 않고 싶다면, 또한 이제 4년에서 400%의 수익률을 거두는 거는 초보자가 거두기 엄청 어려운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고수들도 탐낼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초보적인 방법이지만 고수들도 탐낼 수익률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고수분들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립식 투자 금액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적립식 투자 금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는 같은데요. 본인이 이제 가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는 금액은 정해진 원칙은 없다 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받는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비도 쓰고 여러 가지 쓰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외하고 정말 많은 할당 부분들은 비트코인을 사면 좋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저희 윗세대 어른들 보면 예금 많이 있잖아요. 예금 하면 이제 금리가 한 10%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축만 해도 부동산 살 수 있는 세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내가 비트코인을 정말 저축하겠다, 적립식 투자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할 때 연 이제 받는 것들로 생각하면 꽤 높거든요. 이거 연으로 환산하면.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꾸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 매수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떤 장점과 주의점이 있을까요? 저희 비트 세이빙이 이제 비트코인을 자동으로 적립식 투자해주는 서비스죠. 그래서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게 코인원이라는 거래소거든요. 그래서 코인원이랑 저희 서비스가 이제 잘 파트너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인원에 가입되어 있고 비트세이빙에 가입하면 이 서비스를 간편히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뭐 카카오 로그인, 구글 로그인처럼 한 번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자산은 이제 거래소에 있고 코인원에 있고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저금통 방식으로 생성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스마트 저금통, AI랑 원체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트코인을 쌀 때 더 많이 사주고 비쌀 때 더 적게 사주는 스마트 저금통과, 그리고 물타기라는 게 있어요. 물타기는 주식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주겠다, 평균 구매 단가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떨어질 때 더 사는 게 물타기잖아요. 떨어졌다 사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 구매 횟수를 저희가 좀 조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 달에 매일 사지는 않고요, 8, 9회 정도를 사줍니다. 그래서 하락 신호가 있을 때 사주거든요. 그래서 구매 비중은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 저금통, 비트코인을 쌀 때 더 많이 사주고 비쌀 때 더 적게 사주는 스마트 저금통으로 구매 비중을 조절하시고, 구매 빈도는 물타기 설정해서 떨어질 때 더 사야지 라고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섞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상당히 극대화된다, 일반적인 적립식 투자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주의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주의점은 뭐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믿을만 하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탑3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그래도 뭐 안전한 지점들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다들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지갑 사용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은 경제 주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비트코인은 돈이기 때문에 경제 주권에 속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에서도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과세를 없애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그렇게 취급하면 좋은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 지갑에 담는 거는 또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각 국가의 나라들이 각 국가의 개인들이 경제 주권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모은 비트코인은 개인 지갑으로 넘기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시간의 힘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거치식
거치식이라는 투자와 적립식이라는 투자에서 거치식은 그거예요. 한 번에 목돈을 크게 넣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어로는 buy and hold고 이 비트코인 그 생태계에서는 호들이라고 합니다. 이 호들은 뭐냐면 원래는 홀드라고 이제 썼던 건데 이걸 잘못 쓴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산업 금지하면서 이제 막 비트코인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포럼 사이트에 누가 비트코인을 호들해라 라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팔지 말고 호들해라 라고 올린 거예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썼겠죠? 아니면 술을 먹고 썼던지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뭔가 이제 멘탈이 나가서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 빠르게. 그래서 호들이라는 말이 그렇게 유래가 됐고요. 그래서 바이 앤 홀드입니다. 사서 팔지 않는 거를 비트코인 호들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4년 10년 그렇게 하면 좋고 적립식 투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4년 동안 비트코인 투자를 DCA 하면 15, 16, 17, 18, 19, 20 언제든지 400%의 수익률을 맞이하는 구간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실생활에서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실생활에서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팁은 글쎄요, 정부에서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개인 지갑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개인 지갑을 사용하는 거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봉현이 형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엑셀 되게 활발하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개인 지갑 사용하는 컨텐츠들을 많이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제가 베트남에 저희 서비스를 또 알리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한국에서 하는 이제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서비스를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좀 만들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베트남 시장에 저희랑 같이 진출하고 싶다고 한 곳이 시드 사이너라는 이제 또 있어요. 그래서 개인 지갑들을 저는 이제 꼭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정말 얼마나 이 자산을 믿고 팔지 않고 정말 붙들고 있느냐가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잘 모은 비트코인을 그리고 개인 지갑에 잘 고이 모셔놓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동시에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지금은 한국에서는 좀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뭐 미국이나 글로벌리 봤을 때는 결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표적인 앱 중에 이제 월렛 오브 사토시도 있고 스트라이크도 있고 베트남에서는 뉴트론페이라는 앱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60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의 프랜차이즈들을 보면 뭐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 그래서 미국의 전역에 거의 깔려 있는 이제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거기서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맨 하단에 보면은 이제 스트라이크 통해서 이제 결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나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스테이크 쉐이크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그 디렉터가 지지난 날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 나와가지고 우리가 라이트닝을 도입해가지고 50% 수수료를 절감을 했습니다라는 선언을 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라이트닝이 많이 도입이 될 거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너무 이걸 하고 싶은 서비스인데 한국에서는 사실 지금 안 돼요. 잘. 이거를 하려면 좀 그레이 에어리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못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영역이고 저는 이 영역을 한국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선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동남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송금 수단으로 너무 잘 쓰고 있다. 소액에. 그리고 비트코인을 DCA 하는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담보대출하는 그 서비스도 있어요. 담보대출이라 그러면 보통 저희가 부동산이나 차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가치 저장 수단, 안전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보고 랜딩, 담보대출 해주는 것들이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을 이번에 제가 썼는데요. 이거는 저희 비트코인 여정을 담은 책이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저희가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15, 16, 17, 18, 19, 20 하락장, 상승장, 횡보장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4년 동안 사셨다고 하면은 항상 400%의 수익률을 맞이하는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변동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은 적립식 투자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을 보시고요. 비트코인을 꼭 오랫동안 4년 동안 적립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